안녕하세요. 14주차 1차시입니다. 네, 저희 마지막 주차죠. 제가 끝날 즈음에 잊어버릴까봐 여러분 기말 시험 잘 준비되시고 시험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자, 14주차 1차시 큰 주제가 뭐죠? 여기까지 배운 조작적 조건화, 즉 도구적 조건화의 강화 절차와 처벌 절차, 즉 강화 현상과 처벌 현상을 적용해 보는 거. 근데 우리 고인 조건화도 그랬지만 조작 조건화 시작해서 늘 적용했었죠. 저의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었던 일에도 적용하고 있지도 않은 저의 자녀와의 관계 가지고도 적용하고 또 우리 수업에서는 제가 감히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중에 공부하는 것, 이거 수업 듣는 거 이런 데도 적용하고 또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니 범법행위 적용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미 다 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저는 나름대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전문적인 경우라 얘기할까요? 아니면 임상적인 경우 그걸 이제 몇 가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서너 개 살펴보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전문가가 되시면 이런 내용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유용하지만 이제 처음 배우는 우리에게는 제가 이게 몇 주에 걸쳐서 했던 그런 일상적인 내용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자, 좀 전문적인 얘기로 자해행동. 우리 앞서 처벌이 가져다주는 부수 효과 해서 그때 자폐, 요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렇게 부른다 했죠. 자폐증, 자폐를 갖고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회적 적응에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자폐증을 오티즘이라는데 이 오티즘을 이제 번역을 자폐라는데 이 자폐란 말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다. 사회로부터, 즉 사회적 관계로부터,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자폐의 경우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자해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처벌 절차를 사용하니까, 이 자해행동이 딱 줄어들면서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그러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높더라. 그럼 그걸 타겟으로 해서 강화 절차를 사용한다면은 그 행동들은 점점점 빈번하게 할 테고 그러면 우리 앞선 시간에 배웠던 차별 강화 계획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행동을 점점점 빈번하게 한다면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런 행동을 동시에 할 수 없죠. 이런 행동들 중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다면은 그 한 예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해당한 한 예에 해당한 행동을 빈번하게 한다. 이 행동을 하다가 자해행동도 하거나 할 수 있지만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점점 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은 이 행동은 할 기회 자체가 없어지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는 감소, 소거나 처벌이 될 테고 이런 행동이 증가한다면은 바로 자폐증, 자폐아의 경우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 자해행동은 우리가 치료할 수 있지 않겠냐. 이미 다 봤었어요. 여기서는 또 그걸 복습하면서 또 다른 예를 다루는 거죠. 자, 자해행동엔 기질적 장애가 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다른 얘기하자면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죠? 그리고 이런 문제 플러스 어쨌든 태어나서 1차 양육자 또는 더 넓어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고연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가 부지불식간에 작용해서 이러한 타고난 어떤 문제 바탕 위에 또 자해행동이라는, 즉 이런 기질적 장애로 자해행동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그 바탕 위에, 자 여기가 이제 기질적이다 얘기하면요, 그 바탕 위에 기절이라 썼네요. 어쨌든 기질적 장애라면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연 조건화, 도구 조건화 설명한 어떤 행동상의 그러한 이유도 있다는 거. 그러면 기질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운 그러한 행동 절차에서 수정을 한다면은 이만큼은 없어지니까 이만큼 타고난 이유 때문에 생기는
그런 장애는 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치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런 기질적 장애가 그리고 기질적 장애와 연관된 행동으로서 자해행동은 치료할 수 있다. 금방 제가 얘기한 거요. 자, 자해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기질적 장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도구적이나 조작적이 같은 말이죠. 그러한 절차에서 형성된 경우도 있다 한다면은 우리가 도구적, 조작적 절차를 통해서 치료한다면은 이만큼은 치료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전체가 자해행동이라고 할 때 피라미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은 치료한다면은 이만큼은 뭐 기질적 타고난 것이니까 상당 부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어도 부분이. 자, 뭐 이 내용 자체는 그렇고 자, 그다음 자폐증 금방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정신지체 우리 앞서 그 처벌의 부수적 효과 할 때도 자폐증이나 정신지체의 경우에 그렇게 얘기했었어. 같은 발달장애에서 나타나는 자해행동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얘기하고 있어. 10분 동안 300번이나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소년이 있다. 그 자신을 때릴 때 다리에 통증은 있지만 무한 전기 충격을 줬다. 이건 뭐요? 때리는 행동에 대해서 전기 충격이라는 결과물이 수반됐죠. 이거 뭐죠? 처벌 절차죠. 왜? 이 행동을 줄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줄여진다면 이제 처벌이 된 것이고, 어떤 처벌 절차를 시행해 보니까, 자해행동이 처벌됐다. 뭐?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처벌, 항상 얘기했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뭐, 부정적이고 뭐, 싫어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행동이 줄어든다는 거. 그 결국 뭐요? 달리하면은 처벌되었다가 아니라 자해행동은 치료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의 처벌 절차를 했더니만, 바로 이런 때린 행동이 사라지더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뭐 병리 임상 장면에서 아주 유용한 절차이자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자기 얼굴을 때리는 8살 먹은 소년이 있었다. 얼굴 때리기와는 상반되는 공놀이를 뭘로? 음식으로 강화했다. 이거 뭐죠? 여기 써놨죠. 상반행동 차별 강화죠. 얼굴 때리기에 대해서는 강화물이 수반되지 않도록 소거를 하고 공놀이 할 때만 뭐 강화물을 줬어요. 이 경우는 음식, 즉 1차 강화물이죠. 음식 같은 경우에. 강화물을 수반시켰어. 그러니까 공놀이를 점점 빈번하게 한다면은 공놀이 하다가 얼굴 때릴 수는 있지만 공놀이 하면서 얼굴 때릴 수는 없죠. 그럼 공놀이 하는 시간을 점점 늘린다면은 24시간 공놀이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공놀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유용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런 행동을 점점 빈번하게 한다면 이 행동을 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얼굴 때리기라는 자해 행동이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서두에서 다 얘기했고 우리 앞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상화동에서도 자해행동이 나타나더라. 아까 초대 시작할 때 내가 기질적 장애가 있고 있는 경우에 또 행동적인 어떤 그러한 학습 행동상의 그런 도구적 조건하에서 자해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했는데 이 경우에는 자해행동 전체가 다 기질적인 이유 없이 정상한데 이렇게 자해행동하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가 있어? 야, 이런 경우가 있냐 싶으지만 어떤 경우가 있어? 엄마 나 그거 안 사주면 밥 안 먹어. 이거 뭐예요? 자해행동이죠. 이거 이제 어릴 때 써먹는 전략 아니에요? 뭐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좀 더 크면 뭐예요? 나 집 나갈 거야. 이런 거는 청소년 때 하죠. 그다음 이제 더 크면 뭐예요? 나 죽어버릴 거야. 이게 다 자해행동 아니에요? 그러다가 더 크면 혼자나 여러 명이서 뭐예요? 데모하잖아요. 이게 다 자해행동 아니에요? 나 우리 일 안 하겠다. 너네 월급 올려주든지 뭐 우리 부당한 대우를 고치든지 하라. 이거 다 뭐 결국 자해행동 아니에요? 이런데 물론 이런 행동이 안 일어나다 했지만 상황을 잘 살펴보고 해야지. 이런 행동이 따라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양방향적으로 조성해서 뭐 우라 행동도 나타나고 도구 테이블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양방향적 조작적 조건을 얘기하면서 우라 행동 뭐 조성 얘기했었죠. 자, 어쨌든 정상화에서 자해행동이 나타난다는 것. 이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정상화 능력에 보상을 얻거나 하기 싫은 것을 피하려고 자해행동한다. 금방 전 얘기했잖아요. 밥 안 먹어. 집 나갈 거야. 죽어버릴 거야. 우리 일 안 해. 자, 그 예로
옷이 오른 이후에 완치가 되는데도 3년 동안이나 옷이 올랐어요. 긁었어요. 완치가 됐는데 이제 나았어요. 어떤 기질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조건이 그런데도 계속 긁는 행동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이거 뭐요? 습관화되었다. 버릇이다 하지만 결국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뭐 강화되었다. 그래서 여기 뭐 흉터도 나고 이거 뭐 고름도 생겨 엉망진창이에요. 열쇠 아들. 어떻게? 이 긁는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죠. 긁는 행동이 부모님의 관심 때문에 유지된 것을 발견했다. 왜 자꾸 긁지? 처음에는 이 옷이 올라서 긁었는데 이게 다 나았는데도 왜 자꾸 긁지? 알고 보니까 이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긁을 때마다 타임아웃을 처벌물로 주고 우리 타임아웃이라는 용어는 앞서 뭐 그 대한행동 차별 강화할 때 뭐 이런 거 봤었죠. 어쨌든 뭐 타임아웃 처벌물로 주고 긁지 않아서 교양이 줄어들면은 이 아이에게 강화물이 되는 거. 이 아이는 미술관 가거나 스케이트장 가는 게 강화물이 되나 보죠. 요즘 같으면 PC방 가고 스케이트장은 뭐 흔히 갈 수 없으니까 PC방 가겠죠. 미술관 얘는 좀 특별한 아이인가 봐요. 미술관 가는 게 강화물이 되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매주 가는 것을 강화물로 주니까 뭐 위궤양이 아니라 여기 궤양, 이 긁어서 여기 고름나고 딱지 지고 한 것이 사라졌다. 뭐요? 긁는 행동이 없어졌다라는 거요. 이거 바로 차별 강화를 써서 한 거죠. 얘는 왜 긁는 행동 이후에 관심, 엄마가 긁지 마. 야, 너 긁는구나. 야, 참 시원하겠다. 이런 관심이 아니라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 긁지 마. 그거 왜 자꾸 긁어? 너 긁으면 긁지면 자꾸, 탈나. 이렇게 그렇게 잔소리. 우린 잔소리라 보이고 엄마는 잔소리라 하겠지만 그게 그 애한테는 관심이 됐던 거예요. 관심이 되어서 이 긁는 행동을 계속 한다는 거죠. 이거 뭐죠? 제가 질문 너무 광범위하겠죠. 우리 복귀라는 거 배웠죠. 이 복귀는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정신분석에 대한 퇴행을 설명할 수 있다 했어요. 퇴행이라고 이름 붙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얘는 뭐요? 부모님의 관심에 박탈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즉 관심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즉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긁는 행동이 처음에는 오치에 의해서 나타났지만 다 오치 올라서 긁는 행동에 자꾸 부모님이 관심을 보여주니까 이제 오치에 의해서 다 나았는데 불구하고 계속 긁더라는 얘기예요. 예? 이 관심이 강화물이 된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야, 관심 준다고 계속 긁나 싶으지만 얘는 관심에 굶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고파병이란 말이에요. 박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동기가 조작돼 있으니까 바로 이 관심이 이런 긁는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돈에 굶주린 사람은 돈에 박탈되어서 돈에 동기화되어서 돈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때 설명드렸죠. 지금 앞에 배웠던 거 제가 다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 거요. 아유 뭐 복잡해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차근차근 이해하셨다면은 이거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렵게 되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이런 얘도 그렇지만 일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뭔가 변화를 위한 시도를 타당성 있게 해보지 못해요. 그냥 외워서 교환에 있는 이 글자 외워서 답 쓰고 끝나고 마는 뭐 공부도 아닌 그냥 암기 테스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앞에 배웠던 거 앞에 그 내용 다룰 때도 반복만 했지만 여기서 또 다시 반복해서 자꾸 여러분 그죠? 기억나시고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망상이에요. 우리 앞에 망상이라는 용어 제가 처음 여러분한테 소개한 거는 창의성 얘기할 때 제가 처음 소개했던 것 같아요. 창의성. 그때 창의성이 강화로 야, 쟤는 창의력이 높다. 쟤는 참 누구보다 창의성이 뭐 높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뭐 우리 강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했죠. 그런데 그것이 뭐 점점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 증가하면 즉 A라는 어떤 창의적인 행동이 강화되면은 A라는 그런 창의적인 독창적인 행동만 빈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B, C, D에서 또 다른 독창적인 행동을 할 경향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했죠. 이걸 뭐라 그랬죠? 반응 일반화된다 했죠. 그러다 보면은 이 소위 독창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좀 그 사회 내에서 주변 사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보고 뭐라 그래요?
옛날 분들, 뭐 요즘도 그런 말 우리가 뭐 쓰지만, 미, X, 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흔히 우리는 뭐요? 망상 얘기하잖아요. 이 망상이라는 것이 뭐 정신적이고, 창의성이라는 게 정신적이고, 뭐 여 안에 숨어 있어서 머리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행동의 원인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한 학기 내내 지금 학습심리학 보면서 행동 중심으로 연구한다는 것 다 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 X, 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를까 하다가 망상이라 부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예전에는 우리 또 어떤 정신이라는 것이 행동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뭐죠? 학습심리학에서 다루는 행동은 행동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이라고 이름 붙인 이런 것들, 창의성이라고 이름 붙인 이런 것들도 뭐 행동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개념 정의를 다시 해서 다루자. 그러면은 다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연구할 수 있고 지금까지 살펴본 그러한 절차로 설명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고 지금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많이 반복하는데 이것이 바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사이에 컨플릭트 갈등을 제가 지금 왜 생겼으며 바로 인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갈등을 행동주의 입장에서 지금 말까 해소한다 할까요? 그런 갈등이 오해일 수 있다는 그러한 이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얘기 뭐 몇 주 차이 있는지 모르지만 길게 좀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자, 망상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망상은 기질적 원인일 수도 있고 아까 자유행동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까 자유행동 마찬가지죠. 망상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도구적 조건과 절차로 망상이 치료될 수 있다. 이 얘기 아까 자유행동이 기질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죠? 기질적인 경우에 따라도 분명히 행동상의 도구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 있는 행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런 우리가 망상이라 부르는 그러한 행동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학습 측면에서 우리가 배운 거가 적용하면은 기일적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치유될 테고 기일적 원인이 없다면은 더욱더 많은 행동들이 치유될 수 있겠죠. 머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망상을 지닌 정신질환자가 있었다. 그 왜 그렇지? 해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진이 이런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망상이라고 이름 붙인 뭐 망상 행동을 한 거죠. 망상이라고 이름 붙인 망상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 이후에 의료진들이 막 몰려와서 이 사람들 막 케어해주고 이 정신질환자를 말 그대로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망상 행동이 자꾸 빈번해지고 꾸준히 증가하고 치료가 잘 안 되고 계속 유지되고 보니까 이 진료진의 관심이 이 망상 행동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강화시키구나. 그래서 그 관심을 다른 방식으로 뭐죠? 차별 강화시켜서 결국 이 머리 떨어져 나간다는 머리가 떨어져 나간다 말을 하든 뭐 이걸 붙들고 쥐 흔들든 아니면 뭐 자기 머리를 찾든 어쨌든 행동이잖아요. 그런 행동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보고 우리는 망상이라 부르는 거예요. 망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귀신이 여기 뭐 어떻게 해서 뭐 행동을 일으키게 하고 뭐 정신이 일으키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지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뭐 연구 대상을 행동이다. 행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를 행동이라는 개념 정의에서 다룬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조작적 접근을 하니까 치유가 되더라. 자, 그러한 망상이 의료진과의 상호작용에서 강화된 것을 발견했다. 즉, 의료진의 관심을 주었다. 그래서 의료진과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배우자마자, 다른 방법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차별 강화되자마자 바로 머리 떨어져 나간다는 망상이 사라졌다. 이 사람도 뭐죠? 의료진과의 상호작용, 즉, 사람과의 상호작용, 뭐 지금 관심이라 얘기할까요? 뭐 어쨌든 사랑이라 얘기할까요? 그게 뭐 박탈되어 있었다는 거죠. 즉 동기가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가 조작 중에서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사람 고파병, 사람 그리워병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병은 있나요? 어쨌든 그런 것이 주어지니까 우연히 머리 떨어져 나간다라는 망상 행동이 그렇게 강화되어 있던 것이다. 자, 또 망상의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 집 뒷마당에 빨랫줄을 메우는 장대들이 십자가를 모닥하는 우상이며 예수가 자기에게 장대를 부숴버릴까 말하는 망상을 지닌 중년 남성이 있다. 알고 보니까, 그죠? 이러한 망상 행동, 이것도 망상 행동이죠. 모독한다라고 말하고, 부숴버리겠다고 말하고, 부수는 행동이죠. 이 행동이 왜 이러냐 보니까 부인이 이런 행동할 때마다 관심을 두더라는 거예요. 관심을.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 이 사람이 사업상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상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니까 이러한 망상행동이 확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뭐 앞에 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 남편도 뭐 관심에 박탈되어 있는 거죠. 그걸 아내가 어디에 사업상의 문제를 토로할 때 관심을 두니까 이러한 망상행동이 줄어들다는 거예요. 이 남편은 왜 관심이 타인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이런 망상행동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사업상에 주어졌을 때 이 망상행동을 줄어들었냐? 결국 뭐예요? 우리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귀는 퇴행이라는 현상을 설명돼 있죠. 어릴 때 1차 양육자나 아니면 어릴 때 어떤 타인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관심을 받은 그것이 본인의 행동을 강화시켰던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는 중년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관심이 본인에게 안 주어지니까 우연히 이러한 망상행동이 나타났고 어떤 이유로든 나타났고 그때 관심이 주어지니까 이 행동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사업상의 그러한 대화나 문제를 호소했을 때 관심을 주니까 이런 망상이 줄어들었다. 결국 뭐요? 남편은 그 전에 누군가로부터 제 생각에는 뭐 1차 양육자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데 누군가로부터 이 관심 주어진 것이 본인의 행동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뭐요? 이 남편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행동이 강화받았던 그러한 형태로 퇴행되었다. 우리 비둘기가 뭐 날개 퍼덕이다가 날개 퍼덕인 게 소거되니까 그죠? 원반 쪼기가 나타났다. 그것처럼 퇴행되었다. 그것도 여기서 같이 볼 수 있죠. 어쨌든 결론은 여기서 뭐 망상행동도 강화로 설명할 수 있고 차별 강화로 그렇게 치료가 되더라. 자,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금방 말씀 다 했던 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추악한 마녀가 따라온다는 것이고, 자, 가능한 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여러 가지 들었을 뿐이고, 앞에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 이걸 낱개로 이해할 수도 없고, 낱개로 이해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죠? 뭐 외워본들 며칠 가겠습니까? 핵심은 뭐요? 우리가 배웠던 조작적 조건화, 조작적인데 조작전이자서 조작적 조건화, 절차,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학습심리학 내용 접하신 분들은 야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 다른 심리학보다 어렵다 생각하지만 글쎄요. 익숙한 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전적, 조작적 조건화 절차만 잘 이해하시면 그걸로 다 설명되니까 훨씬 더 쉬워요. 자, 세 번째 또 마비입니다. 부상당한 팔을 사용하지 않기를 학습하는 원숭이. 사용하지 않기를 학습했다는 말은 이게 뭐, 야, 그거 사용 안 한 것도 학습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팔을 다쳤어요, 원숭이가. 근데 그 팔을 다친 팔을 사용하니까 먹이 먹는데도 아프고, 그죠? 아니면 불편코 이래서 부상당한 팔을 사용하기를 점점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부상당한 팔을 사용했을 때는 뭔가 원숭이에게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즉 처벌물이 따랐겠죠. 아니면 강화물이 제거됐거나. 그래서 이 부상당 팔을 사용하기를 점점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기서는 뭐랄까요? 원유적으로 우리는 계속 학습이라는 말을 쓰니까 사용하기가 줄어들었다, 처벌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론 이것이 너무 심각한 부상이고 이 팔을 움직이는 데 관련된 신경계, 뭐 뇌척수 이런 것들까지도 너무 심각한 부상이란 가능하지 않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신경계, 뇌척수 이런 신경계도 일정 정도 범위 안에서는 너무 심하게 다 망고지지 않은 일정 정도 범위 안에서 이것이 회복되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가소성이 한자말 어려운데 영어로는 플라스티시티라 그래요. 이 플라스틱이 뭐예요? 열이나 힘을 가하면 형태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ITR 붙여서 명사를 붙인 것을 번역하려 가소성이라는데 뭐예요?
변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구조나 그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심각한 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자꾸 사용하면은 그 부상당한 팔이 신체 부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처음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그 어떻게 회복시켜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조작적 조건의 절차. 구체적으로 뭐 차별 강화한다. 뭐 정상적인 팔을 사용할 때 강화물을 주고 부상당한 팔을 정상적인 팔을 사용할 때는 강화물을 주지 않고 부상당한 팔을 사용할 때만 강화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팔을 사용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 테고 부상당한 팔은 처음에는 뭔가 부자연스럽지만 자꾸 사용하면은 점점 부상당하기 전만큼 완전하지 않지만 거의 버금가게 정상팔 못지않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재활에도 피지컬한 재활에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차별 강화잖아요. 정상적인 팔을 사용할 때보다 부상적인 팔을 사용할 때 강화물이 더 많이 수반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팔의 운동을 제한하자. 즉 제한한다는 얘기죠. 뭐 처벌하거나 선고했다는 얘기죠. 부상된 팔의 사용 곧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팔만입니까? 뭐 우리 하는 동안 계속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행동인데 우리의 습관화된 행동도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아니면 그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말할 필요 없겠지만 부적응적이어서 내가 생각에 바람직하지 않아서 고치고 싶다. 딱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겠죠. 자, 이건 뇌졸중을이란 마비예요. 좀 전에 얘기했죠. 신경계는 이게 신경 시스템이라 해서 이게 뇌, 척수 뭐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 외에도 있지만 우리 지금 뭐 뇌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이건 뭐 일정 정도 너무 망가지면 못 고치. 뭐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그렇죠. 너무 심하게 어떤 범위 이상 그것이 뭐 손상되면은 원래 회복 못 하지만 이 뇌신 척수도 가소성에 의해서 구조와 기능이 변할 수 있어. 어떻게? 뇌척수 그냥 뇌척수 오롯이 홀로 아니요. 결국은 우리 몸뚱아리를 통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신호가 신체로부터 뇌로 척수로 전달되어서 그 뇌 척수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그러한 우리의 행동에 따른 또 그러한 활동으로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스틱 가소성인데 이 경우에 뇌졸중을 일으켜서 1년 되는 사람, 2년 되는 사람, 3년 되는 사람 쭉 해서 18년까지 되는 사람들 대상으로도 마비된 그 신체 부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봤던 원숭이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일정 범위 안에서. 물론 뇌졸중 겪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 없죠.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죠. 왜? 섹스피어가 얘기했듯이 한 번 일어난 일은 완전히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없던 것처럼 안 되지만은 그렇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겠죠? 뭐, 여기 뭐, CIMT 나오는데, 이런 거는 뭐, 이런 것이 있다. 뭐, 여러분 뭐, 원하시면은, 그죠? 좀 외워둘 필요도 있겠죠? 이런 것도 어디 가서 좀 아는 척도 할 텐데, 어쨌든 CIMT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좀 전에 봤던 원숭이 경우처럼, 뭐, 차별 강화 쓰면은, 행동, 결국 그 행동에 뒤따라오는 우리 뇌 척수에 있는 뉴런 신경세포의 활동, 유기체가 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것이니까, 뇌와 척수에서 일하는 활동도 측정하면 뭐죠? 행동이죠. 뭐 정신이라는 개념 필요가 없어요. 이 패러다임 안에서는. 그 행동도 뭐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만 변하나요? 구조도 변하죠. 우리가 오르막 높은 계단 자꾸 오르면 종아리 굵어지듯이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뇌도 그렇게 구조가 변하면 당연히 기능이 변하겠죠. 그 기능이 변했다는 게 뭐예요? 행동 수정이 되었다는 거. 결국 우리 학습 심리학에서는 행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그 심리학하면서 뇌와 관련된 그런 전공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배우게 되면은 결국 그게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뇌를 연구할 때는 가소성, 뭐 뉴런이 뭐 어떻다, 신호를 어떻다 하지만 결국 뭐요? 행동 개념을 바꾸면 되죠. 어떻게? 유기체가 하는 모든 것. 근데 뇌 연구하는 사람 뭐요? 측정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행동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자, 뭐 신경계 얘기가 나와서 좀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 나온 얘기도 앞에 원숭이, 마비된 팔, 차별 강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치료가 가능하다. 물론 일정 범위 안에서 이게 뚝 잘렸는데 뭐 도마뱀처럼 손이 솟아난다든지 뇌나 척수가 엄청나게 망가져서 뭐 그죠? 생명이 위험하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뇌가 새 걸로 그냥 리모델링 되냐 이런 일은 있을 수는 없죠. 네, 어떤 범위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척수 손상, 다발성 경화증, 언어장애, 뇌성마비에도 이것이 적용할 수 있고 적용되더라. 다발성 경화증은 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좀 전에 얘기한 뉴런, 달리 하면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신경세포는 번역한 말이고 영어 그대로는 뉴런이라 그래요. 이런 신경세포 뉴런들이 뭐 더 상세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결국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뭐 뇌 척수 손상에 따른 우리 어떤 행동상의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뭐요? 그 죽어버린 뉴런 주위에 살아있는 뉴런들이 어찌저찌하여 뭐 이것도 상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찌저찌하여 가소성에 의해서 그 죽어버린 뉴런의 기능을 일정 정도 이렇게 원래만큼은 아니지만 버금갈 정도로 그죠? 상당한 부분을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더라. 그게 어떻게 가느냐? 결국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행동으로 그죠? 상호작용, 즉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여기서 얘기한 이런 조작적 절차에서 그렇게 치료가 가능하고 그것을 뇌에서는 가소성이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예를 말씀드리다가 다발성 경화증인지 정이 뭔지 조금 말씀드렸는데 뭐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상세한 얘기는 못했고 자 조사나 너무 일찍 태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만삭에 태어난 아이들보다는 뭔가 이 신경계가 그죠? 만삭으로 태어난 아이보다는 뭔가 그만큼의 그죠? 부족하다 할까요? 미발달된 부분이 있겠죠? 이런 아이들의 건강과 인지발달, 이 인지발달 달리 얘기하면 뭐 그죠? 뭐 지적인 발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진단하고 치료하는데도 조작적 조건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구적 조건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례로 아이한테 모비를 발에다가 연결시켜줬어요. 뭐 실이나 끈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애들이 뭐 가만히 있나요? 그죠? 갓난쟁이라도 맨 처음에는 이렇게 뭐 담요에 딱 쌓여있지만 뭐 몇 주만 지나면은 꼬무작꼬무작 끓이죠. 꼬무작 끓일 때마다 모빌이 딱딱딱딱 움직이게끔 이렇게 하니까 그죠? 이 아이들이 그죠? 모빌 움직이는 데 대해서 모빌 움직이는 것과 자기의 몸의 움직임이 양방향적으로 조성되면서 발 움직이기를 더 빨리 다른 아이들보다 그렇게 모빌을 연결하지 않는 아이보다 발차기를 더 빨리 배우더란 거예요. 즉 발달이 빠르더란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조산아의 경우에 해보니까 조산아의 경우에는 만삭 아이와는 그렇게 행동률 증가, 즉 강화가 잘 안 되더라. 아 이걸 통해서 뭐요? 아 조산아가 지금 어떻다라는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바로 이런 걸 이용하면은 그런 조산아의 경우에 이런 발달이 그죠? 정상아의 경우에 빨라지는 것처럼 조산아는 안대로 정상아만큼은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발달을 빨리 하게끔 도와줄 수 있더라. 바로 뭐 조작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 가지고 진단도 하고 그죠? 어느 만큼 지체된 진단도 하고 행동이라는 연구 대상을 통해서 그리고 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발달도 그렇게 치료할 수 있더라라는 거.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 뭐 제목이 미스매치인데 여기서 이제 동물의 경우에 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것까지 관심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반려견 키울 때 제가 우리 수업하면서 반려견 키우는 얘기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반려견 키우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려견이 여러분 키운 것 같다.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은 실제 동물원에 동물원은 또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동물들이 원해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케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동물들 케어를 할 때 동물들이 조련사나 아니면 동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야생에서 온 녀석들인데 동물원에서 나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걔네들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동물이라는 환경에 적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요구하는 행동을 하려면 그 아이들이 그 동물들 아이들이 아니라 그 동물들 다른 동물들의 행동을 뭐 조성해야 되겠죠. 이 경우에 나오는 그림은 이 코끼리 발톱깎이를 하는 거예요. 이 발바닥에 굳은 살이 베이는데 야생에서는 이 녀석들이 그죠 바위에 문질기도 하고 나무에 문질기도 하고 그리고 그 거친 데를 다니니까 굳은 살도 생기지만 그것도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는데 이 녀석이 발톱깎이 가지고 뭐
깎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죠? 근데 이 동물원에 키워놓으면은 그렇게 이 발바닥에 굳은 살이나 발톱 제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동물원에 안 들어왔으면 이 짓 안 해도 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녀석들이 발톱 깎을 때 되면 나 발톱 깎아주세요. 발바닥에 굳은 살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이런 관리사가 그걸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만히 대고 있는 행동을, 이 그림은 이제 단순하게 그렸습니다만, 가만히 대고 있는 행동을 조성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성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그림처럼 이제 발톱 깎을 상황이 되면 이 녀석들이 이렇게 구멍으로 발을 내밀고 다 깎을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행동 되겠죠. 이거 어떻게 조성시키죠? 뭐 어떻게 조성시켜요? 우리 비둘기 그때, 그죠? 앞을 쳐다보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수십 바퀴, 수백 바퀴도 돌릴 수 있다죠. 그런 식으로 조성시키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코끼리가 좋아하는 당근은 뭐예요? 1차 강화물이죠. 근데 여기 딸깍 소리를 당근과 짝지어서 이게 2차 강화물, 조건 강화물로 만들었어요. 조건 강화물을 사용하면 1차 강화물보다 뭐 시간적 근접성을 높일 수 있고, 근접성이 높을수록 조성이 잘 된다, 학습이 잘 된다 말씀드렸고, 물림 현상이 없기 때문에 좋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2차 강화물을 쓰는 거예요. 이 당근과 딸깍 소리를 짝지어서 이렇게 2차 강화물을 만드는 거는 이건 뭐다? 고전 조건하다. 이건 U에서 해당하고 이건 C에서 해당하다.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자,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동물관리. 제목은 잘못됐습니다. 자, 동물관리. 천년서식지에 사는 동물과 달리 동물의 동물들은 흔히 상동적 행동한다. 이건 또 다른 얘기요. 이 상동적 행동이 뭐예요? 흔히 이렇게 반복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뭐 흔들흔들 한다든지, 그죠? 뭐 자기 몸을 탁탁탁 한다든지, 이 동물들도 이렇게 상동적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 동물원인 동물들이 먹고 자고 짝짓기 하는 거 다 뭐요?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그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뭘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런 상동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거든요. 앞서 제가 늑대처럼 키우겠습니까? 개처럼 키우겠습니까? 말씀드렸죠. 그때 늑대와 개를 어떤 어려운 과제 속에서 먹이를 구하는데 노출시키니까 늑대는 찾아내는데 개는 못 찾아낸다 그랬죠. 왜? 개는 꼬리만 흔들면은 주인이 미용실도 데려가고 목욕도 시켜주고 틀도 깎아주고 짝짓기도 하고 다 해주니까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면은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 목록을 학습한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먹고 자는 것만 하지 필요한 생존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하니까 이런 상동적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어떻게 없앨까 보니까 이 녀석들이 뭐 자기 스스로 동물원이 뭐 좁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못 찾아서 굶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상동적 행동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천연석식지에 사는 동물과는 달리 동물의 동물은 흔히 상동적 행동을 한다. 동물의 동물들이 먹고 자는 것 말고는 할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임을 알고 동물들이 먹이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하자 상동적 행동이 덜 나타났다. 이것도 뭐죠? 차별 강화를 쓴 거죠. 어쨌든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고 스스로 먹이를 찾게끔. 못 찾아서 굶을 때도 있겠죠. 이러니까 이런 상동적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상동적 행동 달리하면은 강박증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강박적 행동이 되는 거죠. 강박적 행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늑대가 아니라 개처럼 길러진 그런 경우에 개처럼 길른 것이 아니라 개가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어려운 과제를 풀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먹이를 못 구한다 했죠. 그 얘기하면서 제가 뭘 말씀드렸죠? 1차 양육자가 아이를 먹을 거 먹고 자는 것만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필요한 거 다 뭐 반려견 키우듯이 키워놓으면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좀 더 넓은 사회, 학교 적응이라든지 사회생활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요? 바로 이런 강박적 행동, 상동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거 잘한다고 한 것이 그러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상동 행동도 일어나게 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 뭐요? 커서 어릴 때 강화받았던 그런 식으로 퇴행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충족 안 되면은 울화 행동이라고 해서 배웠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야 됐죠? 1차 양육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그런 환경에서 그것들이 양방향적으로 조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양육자나 1차 양육자가 될 뿐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이걸 안다는 것이 나에 대한 어떤 건강한 행동도 그렇지만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 2세들에게 부지불식간에 고연 조건이나 조작적 조건을 통해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에 잘 적응하고 건강한 행동과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길러내는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책 써놓고 매뉴얼 보면서 아이 키웁니까? 그렇게도 안 하지만 매뉴얼 본다고 그게 됩니까? 고연 조건이나 조작 조건이가 뭐 내 몸에 부지불식간에 배어서 아이에게도 부지불식간에 전달되고 아이도 부지불식간에 그걸 가지고 점점 건강한 독립된 그러한 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동물들은 그런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상동행동이 나타나고, 그죠? 반려견은 늑대처럼 뭘 찾아서 먹는 그런 행동도 못하고 그래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동물 얘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물의 경우에도 자해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먹을 거 다 주고 하니까. 이게 배불러서 나타나는 행동이지, 이것들이 다. 그래서 저도 뭐 말만 그렇지, 그런데 우리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 그 고양이 문제상자 얘기할 때도 레바만 당기면은 고리만 당기면은 그 문제상자가 아니라 레스토랑 식당이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이 싫지만 저도 싫긴 하지만 고통이 알고 보면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뭐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다 고통이 싫으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뭘로 다 해결합니까? 전 당장에 돈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째. 동물의 자해행동도 이런 경우에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경우는 똑같이 치료한다. 우리 아까 자해행동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도견. 이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강아지랑 같이 다니잖아요. 그럼 마약 탐지견, 쥐레 탐지 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이런 것이 뭐요? 로봇을 쓰거나, 그죠? 그렇게 하죠. 또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었지만 서커스, 요즘 서커스를 드물죠. 어쨌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동물들이 보여주는 참 신기하다고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 다 어떻게 인위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조성시켰거나 고연 조건이나 도구 조건을 조성시켰거나 아니면 그 녀석들이 사는 환경에서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조작적 조건이나 도구 조건이나 고연 조건이 된 거죠. 사실 서커스나 아니면 지뢰 탐지 견이나 뭐 마약 탐지견이나 지뢰 탐지 쥐들이 하는 행동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이것보다도 이 쥐들이, 이 개들이, 아까 코끼리들이, 개미들이, 나비들이, 벌들이, 물고기들이 그 복잡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잡혀 먹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갈 수도 있고 우리는 마트만 가면 돈만 있으면 구하지만 뭐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녀석들은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가 찾아야 되죠. 매번 몇 끼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라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는데도 거기서 살아남아서 그 종이 유지된다는 것은 이 마약 탐지견이나 쥐레 탐지견, 탐지쥐나 맹도견이 이 조작적 조건을 통해서 조성된 행동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행동하는 거는. 우리 눈에 이것이 세상에 이런 일이 신기해 보이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해야합니까? 바로 진화의 산물로 갖추어진 생물학적 조건과 학습할 수 있는 진화된 수정 가능성과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고연 조건이나 조작적 조건으로 그런 행동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정신적인 걸 생각해서 야, 쟤들은 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그죠? 뭐 기대가 있나 보다. 희망이 있나 보다. 야, 사랑이 있나 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 용어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뭐? 유기체가 하는 모든 거 우리가 그걸 측정할 수 있다면 결국 행동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몇 분 초과했는데 제가 약속드린 대로 죄송하지만 초과했지만 우리 12주차 2차 시에 그 처음 도입할 때라고 전 기억해요. 그죠? 1번 수반성이라는 그런 하위 제목 하기 전에 그 위에 다음은 도구적, 조작적 조건의 유형적 무엇에 해당합니까? 라고 연습 문제 있었죠. 복습 문제. 그거 제가 그때 시간상 못 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뭐
몇 개라도 다 풀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될 테고 몇 개라도 좀 풀어보죠. 먼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문장이 엄청 긴 거 있죠. 문장이 아무리 길더라도 겁낼 필요 없어요. 뭐? 우리는 고인 조건 같으면은 CS, US만 찾으면 되고 그러면 UR, CR 그에 해당하는 찾으면 되고 왜? UR, CR은 동안이니까 더 찾기 쉽겠죠. 그리고 조작적 조건화, 도구 조건화는 뭐? 행동 찾고 그게 결과 찾고 그런 이 행동이 증가했다면 그 결과는 강화물이 될 테고 행동이 감소했다면 처벌물이 될 테고 그 결과가 사라짐으로써 생겼다면 부적이 될 테고 그 결과가 주어짐으로써 생겼다면 정적이 된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이상도 없어요. 그래서 문장이 길다고 해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첫 번째 문제. 공원을 산책하다 강도를 당했다. 그 이후로 그 공원에서는 산책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떤 행동이 변화했어요?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이 변하죠. 어떤 행동이 변화했어? 산책하는 행동이 변화했죠. 처음에는 했었는데 안 하게 됐단 말이에요. 안 하게 됐다는 얘기 뭐죠?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처벌됐어. 어떤 경우? 산책하다가 강도를 당했단 말이에요. 이 강도 당하는 거, 뭐,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겠죠. 어쨌든, 바람직하든 안 하든 간에 이 결과에서 산책하는 행동이 줄어들었으니까 강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정적. 행동이 줄어들었죠. 처벌. 정적 처벌이에요. 이 복수 문제 왜 넣냐면은, 이 12주차 2차 시 하기 바로 전에, 즉 12주차 1차 시까지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정적 강화, 부적 강화를 다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바로 4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때 제가 여기 교환에 올렸는데 그때 못 풀어봤던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정적 처벌이요. 두 번째, 버스에 한 젊은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승객들을 둘러보다가 한 젊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젊은 남자가 그녀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는 다음번에 버스를 탈 땐 다른 승객들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이 여자분은 이제 젊은 남자가 쳐다보는 게 이제 기분 나쁘고 본인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나 보죠. 저 같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농담이고. 자, 여기서 변화된 행동 뭐예요? 둘러보는 행동이죠. 버스 안에서. 뭐요? 어떻게 변했죠? 줄어들었죠. 왜? 둘러보다가 다른 남자가 자기한테 미소를 지었단 말이에요. 미소 자체는 우린 바람직하다 생각하지만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거는 주관적이라 했죠. 왜 주관적이죠? 주관적이라는 말도 결국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전에 처벌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미소에 대해서 그래서 부모님이 야단칠 때 늘 웃으면서 야단쳤나? 종아리 맞을 때 웃으면서 야단쳤나? 어쨌든 이 사람은 낯선 사람이 보여주는 그 미소가 본인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둘러보는 행동이 처벌됐어요. 줄어들었어요. 이거 뭐죠? 미소라는 사건이 일어났죠. 정적 처벌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하나만 더 풀죠. 시간이 지금 50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세 번째 문제. 초등학교 4학년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자주 싸움을 한다. 그의 교사는 그가 싸울 때마다 쉬는 시간을 줄여버렸다. 쉬는 시간을 뺏어버렸다.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싸움하는 빈도가 많이 감소했다. 어떤 행동이 변화됐습니까? 싸움. 싸웠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쉬는 시간이, 휴식 시간이 뭐? 사라져버렸어요. 줄어들거나 없어져버렸어요. 부적이죠. 결과가 없어졌으니까. 싸움이 줄어들었죠. 부적 처벌된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제가 하나 헷갈렸는데 지금 이 복습 문제가 그죠? 부적 처벌이냐 정적 처벌이냐 이걸 찾는 거군요. 부적 강화, 정적 강화까지는 묻지 않고 자 나머지 두 문제도 있고 문장이 엄청 길지만 뭐 행동과 결과를 찾아서 행동이 제시되느냐 제거되느냐에 따라 정적 부적 그리고 여기서는 처벌 묻는 거니까 당연히 처벌 정적 처벌 부적 처벌이 되겠죠. 네, 이 중에 아마 또 뭐 시험에 나오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2차 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